개구리, 모옌지음, 심규호, 유소영, 옮김. 제4부. 스즈는 황소개구리 회사를 혐오하기 때문에 위안사이와 제 사촌 동생에 대해서도 전혀 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미합자 산부인과 소아과를 둘러보고 온 다음 날 스즈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여보, 황소개구리 회사에 출근해야겠어요. 전 깜짝 놀라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스즈의 널쩍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정말요, 농담 아니고요. 스즈가 정색했습니다. 개구리 새끼들, 머릿속에 집요하게 떠오르는 황소 개구리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우려고 애를 썼는데 고문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난 후 전 거의 개구리 공포증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가서 개구리 새끼를 기르겠다고요? 사실 개구리가 뭐 무서워요. 사람과 개구리는 조상이 같잖아요. 올챙이랑 사람 정자랑 모습도 비슷하고 사람 난자랑 개구리 난자도 별반 차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 3개월 된 태아 표본 본 적 있죠? 긴 꼬리를 늘어뜨린 모습이 변태기 개구리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요. 전 더더욱 경악하며 스즈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즈는 마치 암송하듯 말했어요. 왜 개구리 와 하고 인형 와 하고 발음이 같은지 알아요? 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는 소리하고 개구리 울음소리가 비슷한지 알아요? 왜 우리 둥베이향 점토 인형 가운데 많은 수가 개구리 한 마리를 안고 있는지 아냐고요. 왜 인류의 시조를 여와라고 할까요? 발음이 같은 걸 보면 인류의 시조가 바로 커다란 암컷 개구리였을 거예요. 인류가 개구리에서 진화했을 거라고요. 유인원에서 진화했다고 말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계속 듣고 있으려니 점점 아내의 말투에서 위안사이와 사촌 동생의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기막힌 말 주변에 스즈가 넘어간 게 분명했어요. 좋아, 집에 있기가 그렇게 무료하면 심심풀이로 한번 나가봐.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마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둘걸? 선생님, 겉으로는 스즈가 황소 개구리 회사에 나가는 걸 반대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전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혼자서 한가롭게 거리 구경도 하면서 옛일도 기억하고 기억할 옛일이 없으면 혼자 여러 가지 생각에 나래를 펼치기도 하고요. 스즈와 함께 산책하는 것은 제 임무입니다. 임무를 수행할 땐 고통스러워도 즐거운 채 할 수밖에요. 하지만 이제 스즈는 아침 일찍 사촌 동생이 사줬다는 자전거를 타고 개구리 회사에 나갑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스즈가 단정하게 전동 자전거에 앉아 미끄러지듯 강변 도로를 따라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스즈의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면 저도 황급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몇 개월 동안 강변 북쪽의 언덕 지역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숲이랑 화원이랑 크고 작은 슈퍼마켓, 맹인 안마원, 공공 헬스클럽, 미장원, 약국, 복권 판매소, 상가 거리, 가구점, 강변 농산물 유통시장 등 곳곳에 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 갈 때마다 마치 숙해가 뒷다리를 들고 오줌을 지르는 것처럼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을 가로질러 토목 공사가 한창인 공사 현장도 둘러보았습니다. 공사 현장 중에 이미 주 건축물이 완성된 곳은 뭔가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집안을 다지고 널 말뚝을 받고 있는 현장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강변 북쪽을 대충 모두 섭렵한 후 발길을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친 듯한 조형의 현수교로 건널 수도 있고 대나무 뗏목을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면 시별이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자 나우루토에 갈 수도 있어요. 전 뗏목이 안전하지 못할까봐 다리를 건넜습니다. 어느 날 다리에서 차 사고가 나서
교통이 통제되는 바람에 뗏목을 타고 건넜는데 다시 한번 예전 정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뱃사공은 중국식 앞트임 윗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고향 말투였지만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모두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 언어였습니다. 그의 대나무 뗏목은 손목 굵기 정도의 맹족죽 20개를 묶어 만든 것으로 치켜 올라간 앞부리에 채색한 목각 용머리 장식이 붙어 있었습니다. 뗏목 중앙에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가 고정되어 있었고요. 청년이 저에게 신발이나 양말이 젖지 않도록 비닐봉지 2개를 건넸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신발이랑 양말 벗는 걸 좋아해요. 도시 여자들은 마치 은어처럼 작고 하얀 발을 물에 담그고 찰랑찰랑 물장구질 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전 신발과 양말을 벗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제 신발과 양말을 철판으로 만든 트렁크에 넣더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보관료 1위안 내셔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그는 저에게 벽돌색 구명조끼를 주며 말했어요. 아저씨, 이거 꼭 입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사장이 제 보너스에서 제해요. 청년이 강변 나루터를 출발하자 강변 언덕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사공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벤타우, 운수 대통이야. 강물에 빠져 죽어. 청년이 잽싸게 삿대를 받치며 말했어요. 그건 안 되지. 내가 빠져 죽으면 자네 누이가 청산과부 되게? 뗏목이 중류쯤에 이르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전 사진기를 꺼내 대교도 찍고 강변 양쪽 풍경도 찍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사람일 것 같아? 전 고향 사투리로 대답했어요. 이 지역 분이세요? 아마 자네 아버지가 내 친구일걸? 청년을 보니 머리가 널쩍하고 길어서 별명이 벤터우인 탄씨, 집성촌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전 아저씨를 모르겠는데요. 고향 마을이 어디세요? 노나 잘 져. 난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자네 아버지랑 어머니를 알면 됐어. 청년은 능숙한 솜씨로 대나무 삿대를 휘두르며 힐끗힐끗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누군지 알아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코를 벌렁거리며 말했어요. 아저씨, 제 추측이 틀리지 않았다면 아저씨가 피우는 담배가 연갑중화 맞죠? 청년의 말이 맞았어요. 스즈가 가져온 담배였어요. 위안사이가 제게 주라고 했다더군요. 높은 분이 하사한 담배인데 자기는 8회 담배만 피우고 다른 담배는 안 피운다고 했대요. 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몸을 앞으로 뻗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이 몸을 일으켜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강바람을 피해 담뱃불을 붙였습니다. 담배를 피우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좀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묘하게 멋들어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비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던데요. 친구가 준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안 산 거 알아요. 이런 담배를 누가 자기 돈 내고 피워요? 그가 배짓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나 4대 기본생활 하시죠? 4대 기본생활이 뭔데? 담배와 술은 선물 받은 걸로 월급은 건드리지 않고 마누라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으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뭐더라? 잊어버렸네. 밤에 악몽을 꾸고 제가 말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건 아니에요. 애써 생각할 필요 없어. 내일도 제 뗏목을 타시면 그땐 생각날 거예요. 아저씨, 이제 아저씨가 누군지 알겠어요. 누군데? 샤오샤춘, 샤오 아저씨요. 청년이 괴상한 표정으로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아버지 학교 동창 가운데 최고 능력자래요. 아저씨가 친구들의 자랑거리이자 가오미 둥베이 향의 자랑거리라던데요. 확실히 능력이 최고긴 하지. 하지만 난 아니야.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
아저씨가 뗏목에 타는 순간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마가 훤하고 머리에 광채가 비치는 게 척 봐도 부귀한 관상이던데요. 위안사이에게 관상이라도 배웠나? 위안 아저씨도 아세요? 청년이 이마를 치며 말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모두 한반 친구셨으니 당연히 알겠죠? 위안 아저씨도 아저씨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능력자예요. 자네 아버지도 능력 있어. 거꾸로 걷기 잘하잖아. 농구장 한 바퀴를 물구나무 서기로 걸었는데 그게 뭐가 대단해요. 청년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딱 잘라 말했어요. 머리가 단순하면 사지가 발달하는 법이에요. 아저씨랑 위안 아저씨는 머리를 쓸 줄 알잖아요. 옛말에 마음을 쓰는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육체를 쓰는 자는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말재주가 왕관 비슷한데?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왕 아저씨도 천재예요. 하지만 걸어온 길이 아저씨들하고는 달라요. 청년은 영리해 보이는 조그만 눈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왕 아저씨는 대담하게 미친 척 하면서 조심스레 돈을 건지잖아요. 인형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겠어? 왕 아저씨가 파는 건 그냥 점토 인형이 아니라 예술품이에요. 아저씨, 황금은 가격이 있지만 예술품은 원래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왕 아저씨가 버는 돈이야 아저씨랑 비교하면 작은 웅덩이와 바다 차이죠. 위안 아저씨는 왕 아저씨보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만 그냥 황소개구리만 팔아서는 벌어봤자고요. 황소개구리 양식장이 황소개구리가 아니면 뭘 가지고 돈을 벌어? 아저씨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는데 아저씨가 절 가지고 노시네. 아저씨 정도 인물이면 수완이 보통이 아닐 텐데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아는 소식을 아저씨가 모르다니 말이 돼요?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정말 몰라. 그럼 모른다고 해두죠. 어차피 아저씨도 남은 아니니 우매한 이 조카가 먼저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어서 말해봐. 위안 아저씨가 황소 개구리를 내걸고 장사를 하지만 진짜 장사는 와와를 대신 키워주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대리모 회사고 좀 멋한 표현을 쓰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임신해줄 여자를 공급하는 거죠. 그런 사업도 있어? 그건 계획 생육하고 어긋나는 일이잖아. 아이고 아저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획 생육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돈 있는 사람은 벌금 내면서 낳는 시대잖아요. 태풍왕, 허씨처럼요. 마누라가 넷째 아이를 낳았을 때 벌금이 60만 위안이 나왔어요. 벌금 청구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 날로 60만 위안이 든 뱀 가죽 포대를 둘러매고 계획생육위원회에 다녀왔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숨어서 낳는다는 말도 있죠. 인민공사 때는 농민들에 대한 통제가 어찌나 심한지 시장 갈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타지에 나갈 때는 증명서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세상 어디를 간다고 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외지에 나가 면화 따거나 우산 수리하고 신발 고치고 채소 팔고 하면서 지하실 하나 빌리거나 다리 밑에 천막 치고 낳고 싶은 대로 낳는 거죠. 관리들은 작은 마누라를 만들어 아이 낳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저 돈 없고 겁 많은 공직자들이나 감히 둘째 낳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네 말대로라면 나라에서 실시하는 계획생육 정책은 유명무실해진 거네? 그건 아니죠. 정책이 존재하니까 벌금도 매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자기가 낳지 뭐하러 위안사이 대리모 회사를 찾아가나? 아저씨는 그저 일만 하고 사신 것 같군요. 도무지 세상 물정을 모르세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부자들이 돈이 있긴 하지만 페프망, 허씨처럼 시원시원한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색하니까요. 거액을 물려줄 아들은 낳아야겠지. 벌금은 싫지. 그러니 대리모를 찾아 핑계도 만들고 벌금도 피하는 거죠. 게다가 요즘 부자들이나 높은 분들은 대부분 아저씨 나이잖아요. 남자는 아직도 정력이 넘치는데 아내들은 대부분 그쪽으로는 이제 꽝이니까요. 그래서 둘째 마누라를 얻는 거잖나. 물론 많은 사람이 둘째, 심지어 셋째, 넷째까지 얻지만 본처도 무섭고 또 성가신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귀찮은 사람들이 바로 위안 아저씨네 고객이 되는 거죠. 강둑 너머 멀리 황소개구리 양식장에 작은 분홍색 건물과 황금색 낭랑묘 전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새벽에 화장실에 소변을 보러 갔다가 돌아와 스즈와 좀 특이하게 보냈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아들 없죠? 벤터우의 아들이 물었어요. 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아저씨같이 뛰어난 사람이 아들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안 그래요? 그건 범죄나 마찬가지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셨죠. 세 가지 불효 가운데 후손이 없음이 가장 큰. 밤새 참았던 소변을 보고 나니 온몸이 가뿐해져 다시 잠깐 눈을 붙이려 했습니다. 한데 스즈가 자꾸만 치근거렸습니다. 사실 정말 오래간만에 일이었어요. 아저씨, 어쨌거나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해요. 아저씨 개인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둥베이 향의 일이기도 해요. 위안 아저씨가 여러 가지 선택 조건을 제공할 거예요. 최고급은 직접 관계를 갖는 대리모예요. 대리모 모두 미인인데다 건강하고 유전자도 뛰어나죠. 미혼인데다 학력은 모두 대학 이상이에요. 아저씨 아이를 가질 때까지 동거도 할 수 있어요. 비용은 좀 나가죠. 최소 20만 위안이요. 물론 좀 더 우량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려면 영양 비용을 제공할 수도 있고 별도로 보너스도 줄 수 있어요. 제일 위험한 건 동거 기간 동안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끌려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럼 원래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생각에 아주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으니 스즈는 무척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았지만 육체는 의외로 냉랭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이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희미하게 여명이 비치는 가운데 스즈의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스즈가 묘한 웃음을 띤 채 말했어요. 성적 학대가 좀 필요한데? 스즈가 검은색 천으로 제 눈을 가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풀면 안 돼요. 날 반평생 괴롭혔으니 나도 한 번쯤 복수해야죠. 묶으려고? 스즈가 시지덕 거렸어요. 그럴 순 없죠. 그냥 당신이 즐기게 해줄게요. 얼마 전에 한 여자가 소란을 피우며 위안 아저씨 차를 찌그러뜨렸어요. 벤터우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 남편이 대리모 여성과 동거하다 서로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아들을 낳은 후 아내를 차버렸대요. 제 생각에 아저씨네 아주머니도 동의를 안 하실 것 같네요. 스츠의 계속되는 행위에 전 미칠 듯이 흥분했습니다. 스츠가 저에게 뭔가를 씌운 것 같았어요. 그거 뭐 하는 거야? 그거 꼭 해야 해? 스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저씨, 만약에 그냥 아들만 낳고 싶고 들꽃을 꺾는 그런 기분은 원하지 않는다면 가장 돈이 덜 드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위안 아저씨네 쪽에 제일 싼 대리모 몇 명이 있거든요. 얼굴이 정말 무시무시한데 사실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정말 미인이었대요. 다시 말해 유전자는 우수하다는 거죠. 아저씨, 독립봉제왕국 공장 화재 사건 아시죠? 그때 둥베이형 출신 아가씨가 5명이나 타 죽었어요. 그리고 죽진 않았지만 화상을 심하게 입는 바람에 얼굴이 완전히 망가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여자가 3명 있거든요. 위안 아저씨가 너그럽게
그 여자들을 받아줬어요. 의식주도 해결해주고 돈도 벌어서 노후 대책을 세우게 해줬거든요. 물론 잠자리는 같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의 그것, 그 조금만 올챙이만 꺼내서 여자들 자궁에 주입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아기만 데려가면 돼요. 가격도 싸요. 남자아이는 5만 위안, 여자아이는 3만 위안. 스치의 행위에 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끝없는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스즈가 절 덮어주고 가만히 자리를 떴어요. 아저씨, 제 생각에는 자네 위안사인의 뚜쟁인가? 아저씨, 뚜쟁이라니요. 어떻게 그렇게 고리타분한 표현을 쓰세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위안 아저씨네 영업사원이에요. 위안 아저씨가 이런 돈벌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죠. 지금 위안 아저씨에게 연락할게요. 청년은 뗏목을 세우고 휴대의 전화기를 꺼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난 샤워 아저씨도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네. 선생님, 그저께 스즈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어찌나 화가 나던지 콧속이 터져서 코피를 많이 흘리는 바람에 편지지까지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지만 편지를 못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극본을 쓸 때는 정성스럽게 문구를 다듬어야 하지만 편지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몇백 자 정도 알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편지입니다. 전처인 왕런메이는 제게 편지를 쓸 때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그림으로 대신했어요. 런메이는 이를 매우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샤오파오, 내가 수준이 낮아서 그림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수준은 아주 높아. 그림으로 뜻을 전달하잖아. 사실 글자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런메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아들 하나 만들어요. 샤오파오, 우리 함께 아들 하나. 선생님, 전 벤터우 아들의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마음이 무척 불안했어요. 스즈, 아이를 갖고 싶어 안달이 난 이 아줌마가 내 정자를 꺼내 얼굴이 망가진 그 여자들 체내에 주입했을 거야. 제 머릿속에 올챙이들이 때를 지어 난자 하나를 애워싸는 광경이 떠올랐어요. 마치 어린 시절 마을 뒤 바짝 마른 연못에서 봤던 올챙이 떼가 물에 퉁퉁 불어난 만두를 먹고 있는 장면처럼요. 내 아이를 가진 불운한 아가씨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옛 친구인 천비의 딸 천메이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천메이의 자궁 속에 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죠. 전 황급히 황소개구리 양식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도중 몇 사람이나 제게 인사한 것 같지만 기억나지 않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자동문 틈으로 위험이 넘치는 황소개구리 동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싸늘하고 미끈미끈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눈빛. 사실 새삼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 기억이 떠오른 것이었어요. 작은 흰색 건물 앞 공터에 울긋불긋한 옷을 입고 화환을 든 여자 6명이 폴짝폴짝 뛰고 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손 풍금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리허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태평세월, 햇살은 따사롭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평화로운 세상, 별다른 일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이 제가 괜히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전 앉을 만한 곳을 찾아 궁둥이를 붙인 다음 진지하게 극본을 생각했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쥐처럼 조심조심, 일이 있을 때는 호랑이처럼 담대하게,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 모두 아버지가 항상 해주던 말입니다. 노인들 입에서는 원래 잠언이 많이 나오는 법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생각하고 있으려니 배가 고팠습니다. 제 나이 벌써 55. 부영이 세상에 있을 때는 감히 늙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 나이 벌써 한창 때를 지나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서산으로 해가 저물어 일찍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집을 사고 한가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에게 사실 두려워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더 배가 고팠습니다. 낭랑묘 앞 광장 우측에 있는 돈키호테라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스즈가 양식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가 애용하는 곳입니다. 창가 쪽 식탁에 앉았습니다. 항상 한산하기 때문에 이곳은 거의 제 전용석이 되었습니다. 작고 통통한 종업원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매번 이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상상해 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 맞은편에 앉아 난산의 고통을 겪은 이 극본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을요. 능글맞은 종업원은 매우 공손한 얼굴로 웃고 있지만 저는 언제나 그의 웃음 뒤에 도살인 이상한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돈키호테에 나오는 하인 산초의 표정이 그럴 거예요. 약간은 짓궂고 조금 간사해서 나쁜 꾀를 부릴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놀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놀림을 받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니면 가증스러운 존재인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식탁은 두꺼운 피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기름칠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문양은 닳지 않았지만 간혹 담뱃불에 지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 식탁에서 글을 썼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제 극본이 이름을 날리면 이 식탁은 문화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실 때 아마 별도로 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선생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더 멋지겠지요? 죄송합니다. 문희는 언제나 이처럼 과대 망상을 통해 자신의 창작열에 자극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선생님, 종업원은 허리를 굽힐 것처럼 공손하게 말했지만 실제 허리를 굽히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위대한 기사에 충실한 하인이 손님을 위해 성심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10가지 언어로 된 차림표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예전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들이군. 마거리 채소 샐러드, 그리고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소고기찜, 멜릭 아저씨 흑맥주 주세요. 종업원은 살찐 오리 엉덩이를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전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며 실내 장식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녹슨 갑옷과 긴 창, 적과 결투를 벌일 때 찼던 낡은 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혁혁한 전공과 불후의 업적을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사슴머리 표본, 깃털이 화려한 꿩 표본, 누렇게 바른 옛날 사진도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모조품으로 꾸며진 중세 유럽의 풍경이었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습니다. 문 우측에 실물 크기의 여자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어찌나 만져댔는지 반질반질 달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자세히 관찰하니 식당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동상의 유방을 만지려고 하더군요. 언제나 시끌벅적한 낭랑묘 광장에서 누구보다 활기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왕관입니다. 그는 열심히 손님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신화 속 기린 송자 장면을 재현하는 행사가 생겼는데요. 말은 전통 회복, 운운하지만 사실 시 문화관의 몇몇 문화사업 직원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이 중국 것도 서양 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수십 명의 취업 문제를 해결했으니 좋은 일이죠. 게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전통이란 것도 그 당시의 전위 예술이 아니겠습니까? 텔레비전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 현대, 관광,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며
뿜어내는 열기에 재화가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일부 지역은 축제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다가 결국 연일 가물을 즐기는 바람에 사치하고 타락한 생활에 물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정말 거인이 있다면 그의 몸과 지구는 우리 몸과 축구공의 비례 정도일 것입니다. 그가 앉아서 자기 주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구를 바라봅니다. 잠시 평화가, 그리고 전쟁에 이어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다시 기근이 찾아오고 이어 가뭄, 다시 물난리. 그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또 이야기가 빗나갔군요. 산초가 얼음물 한 잔과 작은 접시에 든 빵과 버터, 또 다른 접시에 든 올리브유와 다진 마늘, 간장으로 만든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빵이 정말 맛있어요. 서양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면 모두 이곳 빵이 정말 잘 구워졌다는 걸 인정할 겁니다. 소스에 찍어 먹는 빵만 해도 이렇게 맛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요리와 수프가 얼마나 맛있을지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선생님, 꼭 한번 이곳에 와 보세요. 분명히 이곳의 모든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또한 이 식당은 전통적으로, 아니 전통보다는 관례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하여튼 매일 저녁 영업시간이 끝나갈 즈음 고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날 구운 빵을 긴 빵, 둥근 빵, 검은 빵, 흰 빵, 거친 빵, 고운 빵 할 것 없이 전부 버들가지 광주리에 넣어둡니다. 달리 뭐라고 써 놓은 것도 아니지만 손님들은 알아서 하나씩만 가져갑니다. 긴 빵 아니면 네모난 빵, 말랑말랑한 빵, 또는 갓 구운 빵을 겨드랑이에 끼거나 가슴에 안고 메가 냄새, 아마씨 냄새, 살구 냄새, 효모 냄새 같은 신선한 빵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밤의 낭랑묘 광장을 거닙니다. 선생님, 전 언제나 진한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사치스러운 감정이란 걸 압니다. 아직도 세상 많은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며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마거리 채소 샐러드는 싱싱한 채소와 토마토, 치커리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요리 이름을 지었을까요? 물론 저의 소학교 친구이자 제게 영감을 주고 격려해준 스승님의 아들인 리서우입니다. 제가 앞서 편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서우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탁월한 친구입니다. 문학가다운 기질이 풍부한 건 리서우였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리서우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된 전도 유망한 친구였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중국식도 서양식도 아닌 퓨전 요리점을 열었습니다. 식당 이름과 요리 이름을 보면 이 친구에게 문학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속적인 색채와 서구적인 요소가 혼재하는 이곳에 돈키호테라는 이름의 식당을 연 것 자체가 어쩌면 돈키호테 같은 발상입니다. 리서우는 살이 많이 쪄서 그렇지 않아도 작은 키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는 멀찌감치 식당 한쪽 귀퉁이에 앉아 저를 마주보고 있지만 서로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전 때로 식탁에서 되는 대로 이것저것 느낌을 적습니다. 언제나 왼쪽 팔을 의자 등에 비스듬히 걸치고 오른손은 오른뺨을 괴고 앉습니다. 좀 삐딱하지만 여유 있어 보이는 자세로 길고 긴 시간을 보냅니다. 산초는 제가 주문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소고기찜과 멜릭 아저씨 흑맥주를 가져옵니다. 요리가 다 나왔습니다. 흑맥주 한 모금을 마시고 소고기를 한 입 물어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유리창 너머로 환한 대낮에 성대하게 재현되고 있는 신화의 한 장면을 바라봅니다. 요란한 북소리와 함께 길이 열리고 깃발과 징, 양상과 부채의 뒤로 오색 찬란한 의상을 입은 비범한 인물이 보입니다.
은쟁반 같은 얼굴에 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자가 기린 위에 앉아 있고 여자 품에 얼굴이 뽀얀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이 행사를 볼 때마다 전 기린 위에 자리한 여자를 보며 고모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고모는 항상 펑퍼짐한 검은색 외투에 까치집 같은 머리를 하고 올빼미 같은 웃음소리에 흐리멍덩한 눈으로 두서없이 말을 하는 편이라 제 아름다운 환상을 깨곤 합니다. 삼신낭랑의 행렬이 광장을 한 바퀴 돈 다음 중앙에 멈춰 대오를 정비합니다. 북소리가 멈춘 후 커다란 관을 쓰고 진홍색 두루마기에 가슴에 호를 아는 관리, 사극에 나오는 태감을 연상하게 하는 관리가 손에 책을 들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하늘이 이 땅을 어여삐 여기시어 오국을 풍성하게 가꾸시고 1월 성신이 만민을 번성토록 하셨네.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아 삼신낭랑께서 보석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음이 둥베이 향해 내려오시니 선남선녀 어진 부부는 아이를 받으시오. 부부역을 맡은 남녀는 언제나 아들을 받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귀한 아이, 사실은 점토인형이지만 광장에 모인 이들 가운데 아들을 바라는 여자가 뺏어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저런 말로 저 자신을 위로하지만 어쨌거나 저 역시 밴댕이 소갈머리에 걱정이 팔자인 남자입니다. 저는 이미 천매이라는 여자의 자궁 속에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생각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천매이는 제 친구 천비의 딸입니다. 우리 고모와 스즈가 키운 적도 있고 그때 제 손으로 직접 그 조그만 입에 분유를 먹인 적도 있습니다. 제 딸보다도 나이가 어린 아이예요. 만약 천비, 리서우, 왕강 같은 옛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아는 날엔 걔 가죽을 뒤집어 쓴다 해도 사람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겁니다. 고향에 돌아온 후 천비를 2번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본 건 작년 연말 눈발이 흩날리던 저녁 무렵이었어요. 스즈가 아직 황소 개구리 회사에 다니기 전이었습니다. 눈속을 천천히 거닐며 황금빛 등불 아래 눈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때때로 폭죽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멀리 스페인에 있는 딸과 통화했습니다. 남편과 세르반테스의 고향 마을을 산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스즈가 손을 잡고 돈키호테 식당으로 들어가던 참이라 이런 기막힌 우연을 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구가 너무 작아요, 아빠. 선생님, 문화의 위력이 정말 엄청납니다. 당시 우리는 아직 식당 주인이 리서우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식당 주인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식당 실내 장식에 반했습니다. 전 육중한 식탁과 의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식탁에 정갈하고 하얀 식탁보가 깔렸다면 정말 유럽 같았을 텐데. 하지만 후에 리서우의 설명을 듣고 나서 저는 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연구한 바로는 돈키호테 시대의 스페인 시골 마을 식당에는 식탁보가 깔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귀동냥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시대의 유럽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안 했던 것처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식당 문을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만지는 바람에 가슴이 반질반질해진 그 동상에 저 역시 절로 손이 갔습니다. 제 마음 역시 얼마나 추잡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스즈가 헛기침 소리로 주의를 주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때서? 이건 예술이야. 스즈가 매섭게 쏘아 붙였어요. 대부분 문화 건달들이 그렇게 말하죠. 산초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고개 숙여 인사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그가 제 외투와 스카프, 모자를 받아든 후
우리를 홀 중앙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에는 물이 담긴 유리 등잔이 놓여 있고 그 안에 하얀색 초가 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우리는 창가 쪽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가 좋아. 창 너머로 가로등 아래 휘날리는 눈발도 구경하고 실내 광경도 환히 보이고 맨 구석자리 식탁에 이후로 제가 이용하게 된 자리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명지가 없는 오른손. 그가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크고 붉은 코를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천비. 미남이었던 그가 지금은 정수리는 다 벗겨지고 뒤통수만 성글게 머리카락이 남아있는 모습이 마치 세르반테스의 머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훌쭉해진 얼굴에 유난히 움푹 들어간 뺨은 어금니가 빠진 것처럼 보였고 그 때문에 코가 더 커 보였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3개로 거의 다 피운 꽁초를 빠듯하게 잡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담배 필터가 탄 것 같은 역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커다란 그의 콧구멍을 통해 뿜어져 나왔습니다. 흐리멍덩한 눈빛. 대개 시리에 빠진 이들이 이런 눈빛을 하고 있지요. 그를 쳐다보기가 민망했지만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베이징 대학 캠퍼스에서 본 세르반테스 동상이 생각나자 천비가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이상한 옷차림에 목에는 하얀색 인도산 직물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의 곁에 검이라도 한 자리 놓여 있어야 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 순간 과연 모서리에 비스듬히 세워둔 검과 함께 철제장갑, 방패, 긴 창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의 다리 옆에 더럽고 비쩍 마른 개도 한 마리 있어야 구색이 맞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연 그다지 마르지는 않지만 지저분한 개 한 마리도 발견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오른손 손가락 하나가 없다더군요. 하지만 세르반테스는 방패나 창 같은 것은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돈키호테지요. 하지만 돈키호테의 모습이 세르반테스와 비슷했대요. 애초에 돈키호테도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비가 흉내낸 인물은 세르반테스일까요? 아니면 돈키호테일까요? 그건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옛 친구의 처지를 보니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전에 천비의 아름다운 두 딸에게 닥친 비참한 사고를 들었습니다. 천얼과 천메이는 우리 가오미 둥베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이야 알 수 없지만 천비는 분명 타민족의 피가 섞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덕분에 딸 둘은 두루뭉술 납작하지 않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 시가나 소설에 나오는 미녀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둘은 양떼 속 낙타이며 군계 속 선악입니다. 만약 두 자매가 부귀한 집이나 동네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설사 빈곤하고 외진 땅에서 태어났다 해도 인연만 잘 닿았다면 귀인을 만나 순식간에 출세했을 겁니다. 두 자매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가 외지로 떠돈 것도 아마 이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겠지요. 저는 두 자매가 독립봉제왕국 공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장주는 외국인이라고 하던데 진짜 외국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쁘고 똑똑하니 번화한 곳에서 돈이나 벌어 인생을 즐기려고 생각했다면 그냥 몸을 팔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매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을 혹사하며 비인간적인 척취를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국을 경악시킨 대형 화재에 휩싸여 한 사람은 숯검정이 되어버리고 한 사람은 얼굴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동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언니가 몸을 던져 동생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두 자매 모두 타락과는 거리가 먼 청옥처럼 순결하고 착한 아이들임이 분명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또 흥분하고 말았네요.
천비의 삶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돈키호테라는 식당에서 그가 고인이 된 유명인이나 소설 속 괴짜를 흉내내고 있는 모습은 베이징의 천당이란 카바레 앞에 서 있는 난쟁이들이나 광저우 수렴동 사우나 앞에 서 있는 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육체를 팔고 있습니다. 난쟁이들은 왜소한 육체를 팔고 거인들은 커다란 키를 팔고 천비는 큰 코를 팔고 있습니다. 그들 처지가 모두 비참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저는 한눈에 천비를 알아봤습니다. 만나지 못한 지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설사 100년 만에 만리 타양에서 만났다 해도 그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를 알아본 것처럼 그 역시 우리를 알아볼 것입니다. 어린 시절 친구는 두 눈을 동원하지 않고 그저 귀로 한숨이나 재채기 소리만 들어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가가서 인사를 할까? 아니면 아예 합석해서 같이 식사할까? 저랑 스즈는 망설였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벽에 걸린 사슴 머리만 응시한 채 옆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역시 우리에게 아른 척을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항제 날밤 그가 천매일을 데려가려고 처녀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왔던 광경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뻣뻣한 돼지 가죽 재킷을 입은 모습, 우리 집 만두솥에 마늘 절구를 던지려던 모습, 씩씩거리며 거칠게 화를 내던 모습은 마치 극도로 흥분한 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옛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도 옛일을 회상하고 있을 것이며 우리의 만감이 교차할 때 그 역시 만감이 교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를 증오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천비의 불행을 진심으로 동정합니다. 우리가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아른 척하지 못한 것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실히 우리는 천비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살지 못하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전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유럽, 미주, 선생님이 사시는 일본까지 흡연에 많은 제한을 두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곳곳에서 자신이 무식하고 교양이 없는 사람이란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이곳은 아직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담뱃갑을 꺼내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성냥불을 붙이는 순간 퍼지는 유황 타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는 금각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명한 비싼 담배입니다. 한 상자에 200위안, 한 개비당 10위안입니다. 밀 한 근에 80전이니 밀을 12근 반이나 살 수 있는 가격이지요. 이 담배 한 개비면 밀 12근 반을 사서 빵 15근을 구울 수 있고 그럼 한 사람이 좋기 열흘을 살 수 있는데 이 담배 한 개비는 몇 모금 빨면 그걸로 끝입니다. 포장이 휘황찬란한 금각 담배는 교토에 있는 금각사를 연상시킵니다. 이 담배를 디자인한 사람이 그곳에서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런 담배를 피우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전벌을 받을 거다. 전 황망히 핑계를 댔어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더욱 쌀쌀맞게 대꾸했어요. 그건 더더욱 천벌 받을 짓이지. 전 아버지께 담배 가격을 알려드린 일이 후회되었습니다. 제 허영심과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내 버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본질적으로 명품이나 밝히고 새로 얻은 첩이나 자랑하는 벼락부자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담배를 아버지의 말 한마디로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버리면 그야말로 업에 또 업을 더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담배에는 특별한 향료를 첨가했기 때문에 담배가 탈 때 황홀한 냄새가 납니다. 천비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연신 재채기를 하더니
사슴 표본을 보고 있던 눈길을 서서히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겁먹은 듯 주저주저 눈빛이 흔들리다가 갈망과 탐욕, 심지어는 흉악한 속내가 느껴지는 듯한 매우 복잡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천비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끌듯 검을 끌고 절룩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식당 불빛이 밝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오감과 얼굴 근육이 연합해서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건지 아니면 제 담배 연기를 보고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끼익. 의자를 뒤로 뺐습니다. 스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우리 앞에 멈추자 저는 황망히 손을 내밀며 마치 그제야 그를 발견한 것처럼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비. 하지만 그는 제 인사를 받지도 저랑 악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거리를 유지한 채 깊숙이 고개를 숙이더니 두 손으로 녹슨 검을 잡고 마치 연극배우처럼 말했습니다. 귀하신 부인, 귀하신 선생님, 전 스페인 라만차에서 온 기사 돈키호테라고 합니다.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보잘것없는 제가 두 분을 위해 성심껏 서비스하겠습니다. 그만 놀리고 천비, 웬 돈키호테 흉내야. 나야, 완쭈, 여긴 샤우스츠. 존경하는 선생님, 고귀하신 부인, 충성스러운 기사에게 손에 든 검으로 평화를 수호하고 정의를 펼치는 것보다 더 신성한 일은 없습니다. 이봐 친구, 연극 그만하라고. 세상은 거대한 무대입니다. 매일 똑같은 제목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선생님, 부인, 들고 계신 담배 한 개비를 주시면 멋진 검술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담배 한 개비를 그에게 주고 정성껏 성냥불도 붙여주었습니다. 그가 담배 한 모금을 깊이 빨았습니다. 담뱃불이 환하게 빛나며 바지직 타들어갔습니다. 그가 눈을 개슴츠레 뜨고 얼굴 주름을 한데 모으더니 천천히 긴장을 풀었습니다. 커다란 콧구멍에서 두 줄기 연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담배 한 개비에 이처럼 긴장을 풀고 흐뭇해하다니 정말 놀랍고 감탄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라 눈앞에 있는 천비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가 다시 한 모금을 깊게 빨았습니다. 담배가 거의 다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싼데. 교활하게도 필터를 길게 만들고 담배 용량을 줄여서 건강이 걱정되면서도 금연하지 못하는 부유한 흡연자들을 위로하는군요. 그는 겨우 3모금 만에 담배 한 개비를 피웠습니다. 전 아예 담뱃값을 통째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겁먹은 듯 주위를 살펴보더니 재빨리 담배를 낚아채 소매뿌리에 넣었어요. 그는 저에게 멋진 검술을 보여주겠다던 약속도 잊은 채 검과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서 뒤뚱거리며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게다가 입구에 이르러서는 광주리에서 빵 한 덩어리까지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돈키호테, 너 또 손님 거 뺏었지? 뚱뚱한 산초가 거품이 넘치는 흑 맥주를 들고 우리를 향해 걸어오면서 천비에게 고함 질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녹슨 검과 절룩거리는 달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질질 끌며 불쌍한 천비가 광장을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매우 건강해 보이는 개가 바짝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엉망이 되었는데 개는 오히려 기고만장입니다. 썩을 놈, 산초가 사과하는 건지 자랑스러워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언제나 사장님을 등에 업고 우리 얼굴에 먹칠한다니까요. 우리 사장님을 대신해 선생님과 귀부인께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몰락한 기사에게 담배 몇 갭이 동전 몇 입 시주하는 건 싫지 않으시겠지요? 말투가 왜 저럴까요? 뚱뚱한 종업원의 말투는 정말이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를 찍는 것도 연극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투로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 여기서 고향한 사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실 처음 식당을 열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돈키호테 차림으로 식당 입구에서 저와 함께 손님을 맞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술독에 빠져 있는 데다 담배 중독이에요. 일단 횟가닥 했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비루먹은 개 한 마리가 그에게 꼭 붙어 다니는 데다가 저 사람은 위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전 매일 2번 샤워해요. 얼굴은 별로여도 몸에서 항상 기분 좋은 냄새가 나도록 신경 쓰죠. 이게 바로 최고의 종업원이 갖춰야 할 직업 윤리입니다. 하지만 저 자식은 몇 번 흠씬 비를 맞는 건 말고는 한 번도 목욕을 안 해요. 몸에서 어찌나 냄새가 나는지 손님들이 질색해요. 게다가 손님에게 금품을 요구하지 말라는 사장님 금지령을 자꾸만 어깁니다. 제가 사장이었다면 이렇게 막대 먹은 자는 벌써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아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 마음이 너무 착해서 벌써 몇 번이나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런 인간은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절대 안 달라지죠. 사장님이 이제 그만 오라며 돈을 줬는데 돈만 다 쓰고 다시 나타났어요. 제가 사장이라면 아마 벌써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관대한 사장님은 장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를 그냥 받아주기로 했어요. 뚱뚱한 종업원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안 일인데 그자가 우리 사장님 학교 친구라는 것 있죠. 우리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너그러울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결국 어떤 사람이 사장님에게 돈키호테의 몸에서 나는 지리내와 비루먹은 개의 득실거리는 벼룩 때문에 죽겠다고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사장님이 사람을 써서 강제로 그를 개와 함께 대중 목욕탕에 밀어넣고 꼼꼼하게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젠 규칙적으로 매달 한 번씩 목욕 행사를 강행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고마워하기는커녕 매번 있는 욕 없는 욕을 퍼부었어요. 목욕탕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다 들려요. 리사우, 이 개새끼 기사의 존엄을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다니? 선생님,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랑 스츠는 우울한 기분에 젖어 강변을 따라 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비를 다시 만나니 온갖 생각에 가슴이 울컥했죠. 지난 일은 돌이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흐르는 사이 강산이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과거엔 목이 날아갈 일들도 이젠 우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아마도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 2번째로 그를 만난 건 개발구 병원에서였어요. 저랑 리서우, 왕관도 있었습니다. 시 공안구 파출소 경찰차에 치였더라고요. 운전했던 경찰이나 지나가던 목격자에 따르면 경찰차는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천비가 길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정말이지 죽기를 작정한 사람 아닌가요? 그 개도 같이 튀어나왔대요. 천비는 차에 부딪힌 후 길가 관목 수풀로 나가 떨어졌고 개는 그대로 차바퀴에 깔려 완전히 묵사발이 되었습니다. 천비는 2다리가 으깨지고 팔과 척추도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는 내장이랑 머리가 터져 주인을 위해 순교했고요. 리서우가 천비의 부상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은 책임이 없는 게 확실하지만 천비의 상황을 고려한 데다 리서우가 뒷줄을 댄 덕분에 공안국에서 1만 위안을 배상하기로 했대요. 하지만 이 정도 중상을 치료하기에는 어림도 없는 액수였습니다. 리서우가 옛 친구들을 불러 모아
병문안을 가자고 한 것도 천비의 병원비를 출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는 12인실 큰 방, 창가 자리 9번 병상에 있었어요. 5월 초라 창밖에는 자목련이 활짝 피어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병상은 많았지만 매우 청결했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대규모 병원에 비할 수는 없지만 20년 전 공사 위생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공사 위생원에 일주일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상에 이가 득실거리고 벽은 온통 핏자국에다 파리가 득실거렸어요. 그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천비는 두 다리와 오른쪽 팔에 깁스를 한 채 벌러덩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왼쪽 팔 뿐이었어요. 우리가 나타나자 천비는 한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대한 기사님,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 풍차와 싸움이라도 하셨나? 아니면 정적과 결투라도 하셨나? 왕관의 너스레의 어색한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리서우가 말했어요. 살고 싶지 않으면 말할 것이지 왜 경찰차를 들이받고 그래? 정말 기사 흉내를 내는 건지 천비는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스즈가 말했어요. 모두 리서우 탓이에요. 완전히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놨잖아요. 리서우가 말했습니다. 천비가 미쳤다고? 천비는 미친 척하는 왕자라니까. 천비가 갑자기 흐긋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돌린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왼손으로 벽을 긁어 댔어요. 빼빼 마르고 키가 큰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차갑게 우리를 노려보고는 철제 침대를 두드리며 사납게 쏘아붙였어요. 9번 병상 환자, 소란 피우지 마세요. 천비는 즉시 울음을 그치더니 고개를 돌려 혼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는 우리가 침대 머리 쪽 찬장에 놓아둔 꽃다발을 가리키며 짜증스레 코를 실룩거리더니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병원 규정상 꽃다발은 안 됩니다. 스즈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그런 규정이 있어요? 베이징의 종합병원들도 그런 규정은 없는데? 간호사는 스즈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천비를 보고 말했습니다. 빨리 가족들에게 계산하라고 하세요. 오늘까지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제가 화를 냈어요. 간호사가 입을 삐죽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일하는 건데요. 도대체 인도주의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왕관이 말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난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인도주의 정신이 뛰어나신 여러분이 병원비를 내주시던가요? 그럼 우리 원장님이 여러분에게 인도주의 모범상이라고 박은 1위안짜리 상패를 한 장씩 안겨주실 것 같은데요? 왕관이 다시 뭐라고 대꾸하려 하자 리서우가 제지했습니다. 간호사가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어요. 우리는 서로 쳐다보며 속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이 정도 중상이면 병원비도 어마어마할 텐데 왜 날 여기 데려다 놨어? 천비가 원망스러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여기 안 데려왔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이렇게 누워서 괜히 생고생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구한 게 아니야. 널 친 경찰이 전화로 구급차를 부른 거지. 왕관이 말했어요. 너희가 데려다 놓은 게 아니라고? 그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뭐하러 왔어? 내가 불쌍해서? 동정 때문에? 필요 없어. 빨리 꺼져. 너희가 가져온 돈가스 뿜어 대는 저 꽃도 가져가. 저것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해. 병원비라도 도와주려고? 필요 없어. 이 당당한 기사님의 벗이 누군지 알아? 국왕님이셔. 왕후도 잘 알아. 이깟 병원비쯤이야 당연히 나라에서 내겠지. 국왕이나 왕후가 병원비를 안 내준다고 해도 너희가 계산할 필요는 없어. 나한테 선녀 같은 두 딸이 있거든. 동해처럼 복이 많은 아이들이야. 왕후는 안 된다 해도 왕비는 될 테니까. 그의 손가락 틈에 흘러나온 돈만 가지고도 이 병원 따위는 사고도 남아. 선생님,
우리 천비가 짓거리는 헛소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친 척 하지만 속은 뻔한 거죠. 미친 척 하는 것도 관성이 있어서 오래 하다 보면 정말 어느 정도는 미쳐버려요. 우린 리서울을 따라 병문안을 왔지만 사실 마음이 불안했어요. 꽃 몇 송이 사들고 몇 마디 위로나 하다가 몇백 위안 정도 돈을 내는 건 문제가 없지만 거액의 병원비를 내라고 하면 그건 좀. 어쨌거나 천비랑 무슨 친척도 아닌데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그가 정상인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정의감에 불타고 마음이 약하다 해도 결국은 모두 평범한 속인에 불과합니다. 아낌없이 주머니를 털어 기부하는 사람들 정도로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천비가 짓거리는 미친 소리를 핑계삼아 난처한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소집한 리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머리를 긁적거리며 말했어요. 천형, 안심하고 몸조리 잘해. 경찰이 치었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겠지. 그래도 부족하면 우리가 다시 방법을. 꺼져! 천비가 말했어요. 네, 이 손으로 창 만들 수 있으면 너희 그 멍청한 대가리를 부숴 버렸을 건데. 병실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싸구려 에센스 향을 뿌린 꽃다발을 들고 막 병실을 나서려는 순간 조금 전 나갔던 간호사가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소개했어요. 재무 담당 부원장이세요. 간호사는 부원장에게 9번 병상 환자의 친척이라며 우리를 소개했습니다. 부원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보이며 천비에 대한 응급치료비, 의료비 합계가 벌써 2만 위안이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래도 원가만 계산한 금액이라 이 정도지 원래대로 계산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사이 천비는 계속 폭언을 퍼부었어요. 꺼져! 이 고리대금이나 놓는 악덕 장사치들. 시체 구덕이나 먹고 사는 놈들. 내가 너희 같은 자식들을 어떻게 알아? 그는 유일하게 움직이는 팔을 휘둘러 벽을 친 뒤 더듬더듬 병상 머리맡 탁자 위에 병을 잡아 맞은편 병상으로 던졌습니다. 병은 그대로 링거를 맞고 있던 중환자 노인에게 명중했어요. 꺼져! 이 병원은 우리 딸 거야. 너희 모두 우리 딸이 고용한 직원들이잖아. 내 말 한마디면 너희 밥그릇은 모두 끝장이야. 그렇게 정신없이 소란스러운 사이 선생님,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베일을 쓴 여자 하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천비의 작은 딸, 완구공장 화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딸, 얼굴에 중화상을 입은 천메이입니다. 천메이는 마치 유령처럼 스르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치마에 검은색 베일이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지옥의 음산한 기운까지 몰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 즉시 소란이 멈췄습니다. 마치 소음을 내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마저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나무 위에 앉은 새 한 마리만이 정겹게 울었어요. 얼굴을 똑똑히 살펴볼 수도 어느 한 구석 피부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씬하고 팔다리가 긴 모델 같은 몸매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랑 스즈는 20여 년 전 강보에 쌓인 아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천메이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부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딸이에요. 진료비는 제가 내지요. 선생님, 베이징 304 병원 화상연구소 연구원으로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말이 화상 환자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을 때 느끼는 충격과 고통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얼굴이 망가진 화상 환자들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인간은 환경의 산물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에 놓이면 겁쟁이도 용사가 될 수 있고 강도도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털 하나 뽑지 않을 만큼 인색한 자린고비도 한순간 천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나타나 진료비를 떠 맞겠다는 천매희의 용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진 우리는 의로운 일을 위해 정의롭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돈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리서우에 이어 우리 모두 천매희에게 말했습니다. 메이야, 정말 착하구나. 아버지 병원비는 우리가 분담할게. 천매희가 차갑게 대꾸했어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더 이상은 거절하겠어요. 천비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꺼져! 검은색 베일 요괴! 어디 감히 내 딸 흉내를 내? 내 딸은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야. 지금 왕자와 연애 중이라고. 곧 결혼할 거야. 이탈리아에 있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술 공장을 사서 최고급 술을 빚었지. 1만 톤 선박에 가득 채워 중국으로 오는 중이야.